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어 혼자 살면 외롭다고 말한다. 나 또한 그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특히 3년 전 남편을 잃은 후로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제 나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곁에 두는 순간부터 그것은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박소원. 60세, 서울에 살고 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서 무용 수업을 듣는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최근 모두 늦은 사랑에 빠져 있다. 이 모든 것은 복지관에서 주최한 중장년 노년 연결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내 친구들은 나를 걱정했다. 소원아,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 나중에 더 외로워질 거야? 아직 젊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는 게 어때? 나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게 연민을 느끼며 뒤에서 몰래 웃기도 했다. 마치 자신들만이 진정한 삶을 즐기고 있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랑을 찾았다고 행복해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를 찾아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 오늘 나는 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것은 단순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든 많은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 복지관 무용팀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모인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이곳은 친목 모임이 되었다. 작년 이맘때쯤 복지관에서 중장년 노년 연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니, 이 나이에 연애라니. 그러나 우리 팀의 고은희 씨가 가장 먼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고은희 씨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12년 전 이혼한 후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다. 아마도 교사였던 덕분인지 그녀는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복지관에서 만난 한 CEO에게 반했다고 기쁜 얼굴로 말했다. 다음은 강미자 씨였다. 그녀는 2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은퇴했다. 2년 전 남편을 잃고 탁구 클럽에서 만난 한 신사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오랜 시간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녀는 새로운 인연과도 잘 맞는 듯했다. 그 다음은 이하나 씨. 그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성격이 깔끔하고 신중한 편이다. 어느 날 그녀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운전하는 남성을 만났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래도 세련된 사람이었지만 연애를 시작하면서 더욱 젊어졌다. 마지막으로 박미영 씨. 그녀는 간호사 출신으로 요리와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남성을 만났다. 깔끔한 성격 덕분에 역시나 단정한 성향을 가진 상대와 잘 맞는다고 했다. 아마도 그때부터 내 친구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 같다. 소원아, 너도 한번 참여해봐. 좋은 사람들 많다니까. 처음에는 부드럽게 권유하던 친구들이 점점 더 강하게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소원이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면 더 외로워질 텐데. 맞아. 우리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계속 혼자 살다가 늙어서 결국 외로움만 남으면 어떡해?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자 나도 모르게 고민하게 되었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친구들은 마치 내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걱정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은 내 뒤에서 나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소원이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아직도 전 남편을 못 잊은 걸까? 그 말들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댄스 동아리에서 모두가 연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순간이 많았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도 묻곤 했다. 혹시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선택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도 외로움을 느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삶이 주는 해방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삶이 증명해 주었다. 나에게 새로운 인연을 찾으라고 조언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나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미자 씨였다. 은희가 떠난 지 불과 며칠 후였다. 평소를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니던 그녀가 그날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소원아,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든 찻잔마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미자 씨는 원래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15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며 언제나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그녀였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복지관 탁구 클럽에서 만났는데 운동도 잘하고 건강해 보였고 등산을 좋아한다는 점도 나와 잘 맞았거든. 미자 씨가 만난 남자는 전직 공무원이었다. 처음에는 탁구를 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 사람이 허리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파스도 붙여주고 했지. 처음엔 그 정도였어. 미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어. 그는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심각한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 약봉지가 쌓여 있었어.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진통제를 먹고 나왔더라고. 처음에는 미자 씨도 이해하려고 했다. 어차피 이 나이쯤 되면 누구나 아픈 곳 하나쯤은 있잖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는 것이었는데 점점 물을 가져다주고 결국은 화장실까지 부축해주는 일로 번졌다. 어느 순간 내 하루가 온전히 그 사람을 돌보는 일로 가득 차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면 약 챙겨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허리 아프다고 해서 집안일은 전혀 못했어. 병원에 가는 것도 문제였다. 미자 씨는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매번 택시를 타야 했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참고 견뎠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것도 싫어했어. 자기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계속 전화하고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결국 미자 씨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매일 허리를 숙여 집안일을 하다 보니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의 첫 반응이 뭔지 알아? 한숨을 쉬면서 그럼 난 누가 돌봐주지? 그럴 거면 그냥 가 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이 정성껏 보살펴온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제야 깨달았어. 소원아. 그 사람은 처음부터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간병인을 쓰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같이 살 여자 하나 찾는 게 더 나았던 거지. 그렇게 하면 병수발도 해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니까. 결국 미자 씨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미용실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갈 곳이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연애하지 않을 거야. 혼자 사는 게 낫지. 아프면 간병인을 쓰더라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건 못 견디겠어.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곧이어 이번에는 고은이가 차례였다. 그날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목요일 오후였다. 평소에는 언제나 단정하고 밝은 모습이었지만 그날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다. 소원아, 너 정말 현명했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난 남자는 은퇴한 전직 CEO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말씨가 부드럽고 예에 바르며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데이트할 때마다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고 작은 선물도 자주 건넸다. 처음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 이 나이에 이렇게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 이제야 왜 사람들이 연애를 하라고 권하는지 알겠더라. 그녀는 달콤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을 반짝였다. 한 달쯤 사귀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서로 집이 따로 있었지만 어차피 혼자 사는 것이니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소원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그는 손자들이 가끔 놀러 올 거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찾아왔고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정해진 일정이 되어버렸다. 목요일에는 큰아들의 아이, 금요일에는 딸의 아이. 그렇게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처음엔 그가 직접 돌보겠다고 했지만 점점 그 일은 은희의 몫이 되어갔다. 하루 종일 밥을 차리고 아이들 등하교를 돕고 숙제까지 봐줘야 했어. 마치 내가 보모가 된 것 같았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는 그동안 방에 틀어박혀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사였다. 그는 장남이라 1년에 4번 큰 제사를 지내야 했고 설과 추석까지 합하면 엄청난 일이었다. 그때마다 친척 35명 정도가 모였고 은희가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가족들은 와서 상만 보고는 이건 부족하다. 저건 잘못됐다며 불평만 했어. 예전에 시어머니를 모셨던 때가 떠오르더라. 마치 내가 하녀가 된 기분이었어. 결정적으로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넘어져 거동이 불편해지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그가 나한테 어머니를 돌봐 달라고 했어. 더 이상 혼자 계실 수 없으니까. 은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눈가를 떨었다. 소원아, 난 도망쳤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거든. 그녀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을 하고 노모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지만 은희가 그의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나한테 묻더라. 넌 날 위해 뭘 해줬는데? 라고.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짐을 싸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지. 다행히 그녀는 자신의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급하게 짐을 정리해 그곳으로 돌아왔다. 소원아, 내가 정말 현명했어.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살려고 해도 결국은 돌보는 사람이 될 뿐이야. 나도 이제 너처럼 혼자 살 거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이사도 안 했을 텐데. 그날 밤 은희를 배웅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선택이 더욱 확신이 들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에는 이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하나는 저녁 7시 10분에 우리 집에 도착했다. 평소 그녀는 오랜 공무원 생활에서 비롯된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오늘은 무척 초조해 보였다. 내가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소원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건 정말 하나답지 않은 반응이었다. 그녀는 원래 말수가 적고 침착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그 남자가 복지센터에 나타났을 때 모두가 그의 세련된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반짝이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첫인상이 워낙 완벽해서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들의 데이트도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하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고 함께 클래식 음악 공연을 감상했다. 그는 하나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언제나 그녀를 만족시킬 줄 알았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골프장에도 함께 갔다. 마치 하나가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한 달쯤 지나자 그 남자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며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에게 자신의 집을 팔고 금매로 나온 아파트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단 6개월 만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아파트는 그의 집과 가까워서 서로 만나기에도 편하다고 했다. 처음에 하나는 조금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전화를 걸어 다그쳤다.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특별히 하나 씨를 위해 철저히 조사한 건데 믿어줘야죠. 다행히도 하나는 오랜 공무원 생활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그의 재산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처받은 척하며 말했다.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가요? 난 이렇게 진심을 다했는데. 하지만 하나가 계속 서류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점점 초조해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그는 갑자기 연락을 끊고 완전히 사라졌다. 며칠 후 하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기요. 아버지가 또 그러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중년 여성들을 속여왔다. 반짝이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사실 렌트한 차량이었고 금융 전문가라는 타이틀도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그의 아들은 가족이 그를 병원에 보내려 했지만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그가 도망쳤다고 털어놓았다. 그 이후로 그는 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전전하며 계속해서 순진한 여성을 찾아다니며 속이고 있었다. 내 앞에서 하나는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다. 소원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연애 이야기를 신나게 할 때마다 내가 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해줬잖아. 내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은 대부분 어떤 목적이 있더라. 돈이든 뭐든. 순수한 마음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다는 걸?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영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 간호사로 일해온 미영은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과일이든 봉지를 들고 와 씻으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소원아. 난 정말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복지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하며 처음 나타났다. 그는 요리를 잘했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으며 심지어 한때 식당을 운영했던 적도 있었다. 평생 병원에서 일하며 요리나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은 미영은 그런 남자와 함께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는 너무나 완벽해 보였다. 그는 요리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호텔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었으며
첫 만남부터 미영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그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다.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그는 먼저 설거지를 하고 집을 청소했다. 미영은 따뜻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첫 한 달은 마치 꿈 같았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가 있었고 집안은 한 톨의 먼지도 없이 깨끗했다. 그러나 점점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미영은 단순히 그가 깔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깔끔함이 아니라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었다. 미영이 막 샤워를 마쳤을 때 그는 그녀가 사용한 수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즉시 다시 빨았다. 그녀가 욕실 거울을 닦아 놓았어도 그는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며 다시 닦았다. 점차 그는 미영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그는 현관에서 바로 옷을 갈아입으라고 강요했다. 실내 슬리퍼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해야 했다. 장을 볼 때도 그녀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 그가 좋아하지 않는 채소를 사오면 그는 당장 바꿔 오라고 했다. 심지어 화장품조차도 그가 정한 자리에 정확히 놓아야 했다. 조금이라도 위치가 어긋나면 그는 화를 냈다. 식사도 큰 문제였다. 그는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한다며 간장을 비롯한 어떤 양념도 허용하지 않았다. 만약 미영이 밖에서 음식을 먹고 오면 그는 짜증을 냈다. 그녀는 간식 하나조차 자유롭게 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지치게 만든 것은 그의 지나친 절약 습관이었다. 여름에도 그는 전기세를 아껴야 한다며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했다. 겨울에도 난방을 사용할 수 없었다. 미영이 추위를 호소하며 전기장판이라도 켜려고 하면 그는 소리쳤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낭비가 심하네. 결국 그녀는 담요를 세 겹으로 덮고 자야 했다. 세탁기 사용도 금지였다. 그는 물과 전기가 아깝다며 모든 빨래를 손으로 하라고 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였다. 식기세척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었다. 어처구니 없는 점은 그는 비누도 아껴 쓰라고 하면서도 미영이 충분히 깨끗이 씻지 않았다고 늘 불평했다. 결국 그녀는 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다. 점점 미영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자신의 취미를 즐길 수도 없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꼭 일어나야 했고 하루는 그가 정한 엄격한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마치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말이다. 미영은 씁쓸하게 말했다. 간호사로 일할 때도 이렇게까지 압박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 결국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그리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한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원아. 이제야 내가 왜 혼자 사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는지 알겠어?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또 다른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것과 같더라. 난 이제 결심했어. 앞으로는 나 혼자 자유롭게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미영을 배웅한 후 나는 가만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예전에 남편을 잃었을 때 나도 한동안 방황했었다. 집안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이어지는 적막함이 낯설었다.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웠을 때 그 공허함에 울음을 터뜨린 적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 적막함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니던가? 이제 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 아침 8시에 일어난다.
여유롭게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이유도 없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복지센터에서 댄스 수업을 듣는다. 월요일에는 교양 강좌를, 수요일에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나는 완전히 빠져 있다. 친구들은 내게 묻곤 한다. 소원아, 너는 어떻게 늘 그렇게 밝고 즐거워?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니까. 주말은 더욱 즐겁다. 일요일이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진다. 한 달에 한 번은 적금을 깨서 기차 여행을 떠난다. 혼자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기도 한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 혼자 사는 게 두렵지는 않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물론 아플 때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대비해 두었다. 노후 보험도 들었고 믿을 수 있는 병원과 간호사 목록도 정리해 두었다. 나는 차근차근 나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더욱 확신했다.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거나 함께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그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나이는 우리를 누군가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나이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취미를 가져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봉사활동을 해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은 이미 내 곁에 와 있었음을. 이제 밤이 되어 혼자 있어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밤하늘에 걸린 달을 바라본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완전한 평온을 느낀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펼쳐질까? 행복은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하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